엄청나게 흔들릴 위기가 온다. 귀가 팔랑귀가 돼요. 자꾸 원화로 바꾸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노후 자산 같은 경우는 달러로 계산을 해라. 시장의 위기가 나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전략을 동원을 하시는 것이 2026년도에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불안감이 증폭되고 커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돈이 적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직장인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을 거라고 봐요. 2022년도나 23, 24년도에 미국 주식을 꾸준히 투자해서 사 모았던 분, 이게 한 부류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2022년도에는 당연히 안 샀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23년도에도 친구가 얘기했는데 무시했고, 24년도에 친구가 와서 꼬셔도 안 사고, 그러다가 25년도 되니까 너무 불안해지는 거야.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 근데 막 떨어지면 사야지 그랬는데 25년도 계속 올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아직도 하거나 아니면 해도 지금 조금 미국 주식에 발만 담궜다? 아니면 발가락만 담궜다? 뭐 이 정도. 그런 두 부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모으는 돈이 적으면은 사람이 불안감이 커지니까 귀가 팔랑귀가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한 300, 400 정도를 버는 직장인인데 진짜 한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충분한 돈을 세이브하고 있는 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물리적으로 지금 한 달에 막 한 7, 80만 원도 채 저축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더 불안하죠. 더 불안하니까 뭘 사야 돼? 뭐 코인을 해야 돼? 뭐 금을 사야 돼? 주식을 해야 돼? 근데 그런 분들은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한 2천, 3천도 세들을 못 모았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돈이 적으면 투자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 달에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ISA에 저축을 한 사람하고 50만 원씩 지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S&P 500에다가 투자를 한 사람하고 어느 쪽이 돈이 많겠다? 당연히 올해는 좀 별로였지만 어쨌든 지난 3년간 S&P 500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한 8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50만 원을 S&P 500을 산 사람이 더 많이 먹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80.1% 정도 올랐어요. 이 기준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3년 동안 S&P 500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기간에 50만 원씩 ISA 저축을 했을 때와 그 다음에 S&P 500에다 50만 원 넣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이제 ISA에 그냥 저축을 했다가 뭐 2.5, 3% 이 정도로 했다 그러면은 1870만 원 정도를 탑니다. 3년 후에. 자, S&P 500은 대단히 기대가 되죠. 근데 80.1%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80.1%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2022년 9월 일시금으로 S&P 500에 투자하고 2025년 9월인 3년 후에 정확하게 한 번도 안 찾고 뽑아야 80.1%지 매달 50만 원을 적립식으로 하면 당연히 그런 숫자는 안 나옵니다. 자,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는데 2380 정도 됩니다. 그럼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 500만 원. 그러니까 저축을 한 사람은 1870을 타고 S&P 500에 50만 원씩 넣은 사람은 2380만 원 탄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생각보다는 크지가 않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지 않은 건 아니죠. 왜냐면 내는 돈 50만 원이면 10달치가 더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은 500만 원을 그냥 공짜로 번 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ISA 저축을 했다 그러면 나는 새벽에 깨는 일 없이 푹 자고 회사 일 가서 열심히 했겠죠. 근데 이 3년 동안을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50만 원씩 S&P 500에다가 투자한다 그러면 열흘에 3번은 새벽 3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신경 쓰고 들여다보고 어쩔 때는 웃었다 어쩔 때는 짜증냈다 맨날 그럴 거 아닙니까? 무려 3년입니다. 1000일 동안 1000일이 넘죠. 이거를 하고 500만 원 정도를 더 번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청년도약계좌에다 했으면 차이가 180밖에 안 나. 3년으로 봤을 때 S&P 500이 좋았어요 나빠요? 판타스틱이지 이 정도면. 이렇게 좋은 수익률인데도 청년도약계좌랑 비교해보면은 180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럼 어때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거에 비하면은 그닥 그렇게 대단한 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미만에서는 그닥 그렇게 뭐 투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막 권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이제 뭐 100만 원보다 월등한 금액을 투자한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불안감이 문제인 거야. 불안감. 왜냐면 한 달에 너 얼마 저축해? 그럼 오늘 한 달에 한 300씩 저축한다. 그러면 불안감이 낮아요. 그냥 뭐 원금만 한 3,600씩 1년에 모아가니까 수익이 붙으면 좋고 뭐 안 붙어도 뭐 이게 돼. 근데 금액이 나 한 달에 50만 원밖에 저축 언제 이거 돈 모아? 이러면 어때? 이러면은 그냥 코인으로 가고 싶고 뭐 좀 더 대단한 거 없어? 이렇게 투기병이 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지혜롭게 해야 된다. 투자를. 그래서 이 적립식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자산을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간에 엄청나게 흔들릴 위기가 온다. 자,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 시장을 들여다보는 사람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 달에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거 저축하면서 S&P 500에 1억을 넣은 사람하고 S&P 500에 1000만 원, 500만 원 넣은 사람하고 누가 이거 오래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S&P 500에 1억 넣은 사람은 하루 1시간 보는데 1000만 원 넣은 사람은 그거보다 10분의 1인 뭐 하루에 뭐 한 5분, 10분 본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내년도 전망도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내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급하죠.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면 투기병이 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히자. 3년에서 5년으로. 3년에서 5년을 넓히면 어때? 그러면 떨어질 때 어때요? 3년에서 5년의 관점을 보는 사람은 떨어질 때 어때? 사지. 왜냐면 3년, 5년은 가져갈 거니까. 근데 1년의 스코프로 보는 사람은 어때요? 무서워서 던지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당연히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유튜브 보다 보면은 현금 확보하세요. 뭐 이런 것도 또 많거든요. 이쪽에서는 또 현금을 확보하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현금만 갖고 현금이 녹아내린다고 그러고 이거 도대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원화만 가지고 5년, 10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어때요? 진짜 말 그대로 원화가 녹아내리겠죠. 환율도 높고 그 다음에 나는 투자를 안 해놨으면은 이자라고 하는 게 뭐 은행의 이자가 2% 3%인데 인플레이션 해지하고 나면 끝나는 수준, 인플레이션 해지도 안 되는 수준, 돈이 오히려 줄어드는 수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현금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뭐예요? 항상 시장이 무너지고 위기가 올 때 현금이 있어야 자산을 살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뇌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PF 대출 문제, 주담대 가계부채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 어디서 어떤 그 고리가 약해져가지고 경제가 무너질지 몰라. 경제라는 건 서로 이렇게 체인처럼 고리가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체인이라는 게 뭐 우리가 자전거 체인도 이렇게 보면은 쇠덩어리로 돼 있잖아. 체인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 튼튼해. 근데 한쪽이 너무 약해서 부러지려고 그래. 그러면 이 체인 전체가 약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데가 아무리 튼튼하도 고리 하나가 탁 나가는 순간 이 체인 전체는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생겼을 때는 순간적으로 자산이 폭락을 하고 위기를 맞고 이럴 때 누가 시장에서 승리하냐?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현금만 갖고 있으면 바보 된다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 여러분이 현금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적절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자산 배분으로 뭐 주식도 좀 갖고 있고 뭐 금도 좀 장기 투자하고 있고 뭐 이렇다면 상관없는데 너무 현금만 갖고 있다든지 너무 또 그렇다고 막 돈 한 푼도 그냥 내 쓸 돈 5만 원, 10만 원만 빼고 몽땅 주식을 샀다든지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미국 경제가 좋고 그동안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거의 모든 기업이 오르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자산시장의 성장이라는 건 AI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이끌고 있는 거고 거기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M7 기업들이잖아요. 주로 기술주라든지 AI 4차 산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이런 기술주들만 모아놓은 기업 지수가 나스닥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일종의 약간 매운맛이라고 보면 돼요. 매운맛이 뭐야? 화끈하죠? 올라갈 때 팍 올라가. 그러나 뭔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시장에 우려감이 생겼을 때는 너무 급격히 올라갔던 걸 반납을 하고 급격히 떨어져요. 화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거에 비해서 미국의 산업을 대표하는 것은 역시 S&P 50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P 500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잘 나가는 기업 500개를 뽑는데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업은 제조업, 공업은 한 400개, 금융 20개, 운수 20, 공공 40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분야를 나눠가지고 제일 잘하는 애들을 늘 바꿔 낍니다. 한 번 들어갔다고 해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갈아 끼워요. 그러니까 미국의 현재 산업을 대표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S&P 500에 들어간 애들이 또 나스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겹칠 수는 있는데 나스닥은 기술주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매운맛. S&P 500은 뭐야? 우리가 얘기하는 매콤한 맛이지.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다 빼고 나스닥 안에도 주요 나스닥 기업 안에서도 100개만 뽑아놓은 지수가 또 있죠. 나스닥 100. 그건 어떤 매운맛 중에서도 마라맛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매운맛, 매콤한 맛,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순한 맛이 있을 수 있죠. 또 순한 맛 좋아하는 분도 있잖아요. 순한 맛은 뭐야? 뭐 예를 들면 배당주. 그러니까 배당주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기업이 돈을 벌면은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웬만한 여러분 아시는 기술주 기업들 있잖아요. 뭐 엔비디아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렇게 주로 이런 기업들 기술주들은 배당을 하기는 하지만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왜 안 하죠? 돈을 벌면 R&D에 빨리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주주들이 인정을 해줘요. 야, 빨리 돈 벌었으면 이걸로 빨리 그죠? 투자를 해가지고 더 대단한 성장을 이뤄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내구재나 뭐 소비재 또 무슨 모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런 걸 만드는 기업들은 그냥 뭐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 기업들은 성장은 더디지만 AI 기업처럼 어쨌든 돈을 계속 벌고 있죠. 근데 그들은 뭐 R&D 투자할 게 기술 기업만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돈 벌면 무조건 뭐 한 절반 이상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당주들은 어때? 성장은 좀 더디거나 없을 수 있지만 꾸준히 현금 흐름을 창출해주고 돈 벌면 주주들한테 나눠주니까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미국의 배당주들에 투자하는 것들이죠. 그런 뭐 다우존스가 됐든 S&P 500이 됐든 그런 기업들에 투자한다 그러면 어때? 위험이 조금 줄어들죠. 주가 변동의 위험이 굉장히 줄어든다. 물론 주가가 너무 안 오르니까 좀 재미는 없는데 계속 배당을 주니까 그 배당이라는 게 종목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주는 예금 이자율이나 미국 국채 이자율보다 훨씬 높으니까 뭐 그런 거를 선호한다면 그 순한 맛을 또 골라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요즘은 뭐 ETF 상품들도 너무 여러 가지가 나오고 복잡한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렇게 봐요.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매운맛을 얼마나 더 첨가할 거냐의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3년 이상은 못해 진짜 그러면은 투자 비중을 너무 높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난 그래도 5년 동안은 내가 안 쓸 수 있는 돈일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소위 말하는 매운맛을 더 많이 첨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난 진짜 10년 동안은 나 이 돈은 진짜 나 안 써도 돼. 그러면은 뭐 한 20% 정도 예금하고 나머지 80% 하는데 그중에 나스닥 비율을 뭐 한 50% 가져간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위험 성향도 위험 성향이지만 여러분들의 투자 가능 기간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라. 매운맛을 많이 넣을 거냐 순한 맛을 많이 넣을 거냐 아니면 진짜 물을 많이 넣을 거냐. 물이라는 건 뭐 예금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 시장에서는 정보가 너무 넘쳐나는 게 문제예요. 정보가 너무 넘쳐난다는 건 뭐야? 정보가 넘쳐난다는 거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죠.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야 그거 아니야? 이러면 이거 아닌가? 이게 자꾸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를 하라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ETF가 수익률이 좋냐? 개별 종목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기업, B 기업, C 기업에다가 단독으로 투자했을 때가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우리가 왜 시장 전체를 사라고 하느냐? 우리의 투자가 1, 2년으로 그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면 어쨌든 시장의 수익률은 시장 전체의 수익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종목을 발굴하고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 종목을 바꿔 끼는 이런 스트레스의 시간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꽤 크다. 그러니까 ETF를 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한국 시장 굉장히 좋았는데 참 안타깝게도 개별 종목 샀던 분들 중은 얘는 2020년, 21년도에 특정 종목을 샀던 분들은 아직도 지금 마이너스인 분도 있거든요. 그때 그냥 코스피 200을 샀으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지금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1억 원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ETF에다가 일시금으로 거치식으로 투자할까요? 아니면 나눠서 투자할까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3년 투자라 그러면 3년 후에 종가가 지금 종가보다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아래에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 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거치식으로 하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하죠. 근데 거치식으로 한다는 거는 위험을 많이 테이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돈이라는 1억이 그냥 주식시장에 전체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빠질 때는 그냥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러나 어쨌든 수익은 이 3년 후의 종가가 지금의 종가보다 위에 있다고 봤을 때는 적립식보다는 거치식이 무조건 수익이 높아요.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따져볼게요. 지난 1년간 S&P 500이 얼마나 올랐느냐. 코스피는 엄청난데 S&P 500은 조금 2015년도는 성적이 별로긴 한데 12.8% 올랐어.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1년 전 12.8. 내년에도 12.8, 내후년에도 12.8 계속 12.8 정도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1억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3년 후에 얼마 타나 계산해 보니까 43.5%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1억 넣어놨으면 얼마 나오는 거야? 수익이 4,350만 원. 자,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277만 8천 원씩 계속 3년을 매달 냈다. 그것도 1억이잖아. 그것도 똑같이 1억 들어간 거예요. 3년 후에 얼마 계산해 봤거든요. 매년 12.8%씩 올라간다고 가정했어. 얼마냐? 21.2%. 이게 반토막이네, 반토막. 절반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1억을 S&P 500에 한꺼번에 넣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77만 8천 원을 3년간 나눠서 1억을 넣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 방법이 거치식을 따라갈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진짜 나는 1억을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는데 277만 8천 원씩 3년을 넣더라 이렇게 넣으면서도 거치식의 43.5%에 가까운 수익을 낼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까 21.2%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12.8%가 매년 올라간다 3년 동안. 그러면 평균 한 달에 1% 올라간 거죠. 그죠? 이렇게 일률적으로 올라가면은 수익률이 21.2%밖에 안 되는데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본 적 있어요? 계속 계단식으로 에스컬레이션 이렇게 그러지는 않거든요. 뭐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직전 1년간 제가 이 12.8%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지만 3월 30일 날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 나스닥이 미중 갈등 그래가지고 10% 떨어졌던 때 있었어요. 그때 S&P 500은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졌는데 그때 조정을 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34.5% 정도. 와, 괜찮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등락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적립식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8%가 3년 올라가면은 3년 후에 종가는 S&P 500이 9,798입니다. 자, 3년 후에 9,798인데 그게 일률적으로 올라가질 않고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해서 9,798이 된다. 자, 첫 번째 해 2026년도는 12.8 올라가고 그 다음 해에 27년도는 12.8 떨어져.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올라서 3년 차에 9,798을 회복한다. 자, 요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277만 8천 원을 투자해 봤거든요. 시뮬레이션을. 얼마 나오느냐? 30.3% 나옵니다. 어때요? 아까 거치식 43.5%보다는 적긴 하지만 반토막은 아니죠. 그러니까 거치식 투자의 수익률에 거의 70% 수준 되잖아요. 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277만 8천 원 기계적으로 샀는데 중간에 장이 흔들려 준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장이 흔들릴 때 더 사면 어떨까? 예를 들면 277만 8천 원씩 사다가 갑자기 장이 흔들려. 그러면 이달은 277만 8천 원을 2달치를 넣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안 넣고. 그리고 장이 더 흔들려. 그러면 277만 원을 2달치를 또 넣어. 근데 장이 막 회복돼. 근데 안 사다가 장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땐 또 277만 8.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때요? 43.5. 그러니까 1억을 3년 동안 넣어놓은 투자에 비해서 적립식도 거의 손색이 없는 수익률이 가능하다. 근데 왜 못하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막상 막 떨어지잖아. 그러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치식을 적립식이 극복하려면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거치식을 못 이기는 거죠. 이런 저가 매수 전략을 동원을 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2026년도에 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SPY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을 투자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난 진짜 한 3년 이상 이렇게 투자할 거다. 사실 SPY나 VO나 IVV나 똑같이 S&P 500을 추정하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약간 나긴 하죠. 그렇지만 뭐 그게 큰 차이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다만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은 수수료 면에서 VOO가 약간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VOO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과거의 수익률로 앞으로의 수익을 측정한다는 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SCHD서부터 해서 많은 그 고배당을 해줬던 그것들이 과거에 실적으로 보면 뭐 5%가 아니라 뭐 10% 주는 것들도 있고 뭐 주로 커버드 콜 관련해가지고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수익률을 베이스로 해서 야 과거에 10% 정도는 연간 배당을 했대 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아무래도 더 적은 돈을 내가 노후에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예금 이자율의 2배 수준 정도로 배당 수익이 생긴다 라고 놓고 설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아니 어떤 거는 막 8% 9% 배당 수익률 나오고 주가 대비해서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예금 이자율의 한 2배 정도 수준인 뭐 5% 이내 또는 뭐 많이 보더라도 6, 7 요 정도 선에서 내가 그러면 그 정도의 배당으로 원금을 손상시키지 않고 충분히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되려면은 얼마 정도면 되겠느냐 이거를 좀 거꾸로 역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그 금액의 목표가 될 때까지 사모으겠다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생활비 전체가 아니라 내가 국민연금 받고 퇴직연금 받고 내가 다른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소득을 받고 또 내가 부족한 생활비가 여기서 얼마 나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만약에 목표가 뭐 3억이다 그러면 3억 어너치를 사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바뀌게 되는 배당 수익률이나 주가 변동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금액으로 원금으로 3억을 모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노후 준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익률의 게임이 아니고 어찌 보면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 가면 한 점에 수렴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 원금을 보수적으로 잡고 한 5%로 배당 수익률이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를 사 모아야 내가 노후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를 계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환율도 한 방향으로는 안 가니까 이제 환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거의 원달러 환율이 꼭대기 아니야? 뭐 여기서 진정되거나 좀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높은 환율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비싼 주식을 미국 주식 사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겁이 덜컥 드실 수도 있죠. 저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자꾸 원화로 바꾸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1달러는 그냥 1달러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냥 달러로 얼마 모은다는 생각을 이거 자꾸 원화로 계산해갖고 바꾸는 걸로 계산하지 말고 노후 자산 같은 경우는 특히 달러로 계산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조금 마음이 용기가 생길 거예요. 야 이렇게 비싸졌는데 이렇게 고환율에 이렇게 많은 원화를 들여서 이렇게 비싼 주식을 사야 돼? 이런 두려움이 없진 않겠지만 달러로 계산하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많이 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ISA 계좌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ISA 계좌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일반 계좌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ISA 계좌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 그 다음에 국내 주식형 ETF의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분배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이 분배금의 과세 같은 경우도 ISA 계좌에서 하면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해지 시에도 손익 통산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주식을 하잖아요. 근데 해외 주식도 국내 상장 ETF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을 역시 ISA 계좌에서 하시면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200만 원 초과하더라도 9.9%로 저율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분배금 같은 경우는 15% 원천 징수를 하지만 어쨌든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ISA 계좌에서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뭐 직접 내가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과세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내가 수익이 났으면은 뭐 그 정해진 금액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래도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조금이라도 세금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거래하신다면 약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2026년도는 아무래도 굉장히 변동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2020년, 21년도에 발생했던 대출들이 또 만기가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의 중간선거라든지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여러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잘 보시면서 그 시장의 위기가 나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대비하셔가지고 2026년도에는 자산이 많이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